예, 자, 저희가 유동성 리스크, 크레딧 리스크 얘기를 하니까 저희도 들으면서 사실 힘들어요.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도 정말 안 좋아하시네요.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미리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살펴봤고, 다음은 우리 금융시장 열리기 전에 핫한 이슈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긴축 조절론도 나왔고, 또 국내에서는 지금 대한항공 항공기 사고가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서요.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미국의 금리 인상이 뭐 여러 군데, 사실 뭐 영국의 파운드라든지 네. 일본은행의 개입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부동산 PF 문제도 사실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이지 않습니까? 나비 네. 효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또 그 핵심이었던 이제 미국에서 속도 조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가 있는 상황과 근데 네. 이제 바닥에서는 유동성이 조금 마르고 있는 거 아니냐 우려도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증시에 대한 방향을 조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원래 겨울에 가장 추울 때가 언제냐면 해 뜨기 직전입니다. 그렇죠. 네, 새벽 해 뜨기 직전이 제일 추운데 금리는 그 정도는 온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미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라고 그러죠. 베이지북에서 이제 이 책이 시작이 됐는데 경기 침체란 말이 이제 막 쏟아지는데 이번에 그 보고서에 보면 이 단어를 13번 썼거든요.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FED에서 이 정도 썼다는 얘기는 네. FED에서는 금리는 4.0%까지 가는데 이미 경기 침체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가 같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금리의 속도 조절론하고 요 이야기가 시장에서는 시기상조론도 잠깐 나오긴 하는데 저는 속도 조절론이 좀 무게가 실립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죠. 네. 이게 뭐 채찍론처럼 미국에서 흔들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방금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지금 레고랜드 사태까지 제가 볼 때 레고랜드 사태는 뭐 어떤 시장 상황보다는 좀 정치적 상황이 더 큰 이슈 같아서 정치적 이슈로 좀 보는 게 더 정확한 이야기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 금리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부동산 시장 여파를 보면 미국보다 훨씬 심하게 이 속도 조절론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리고 좀 주가를 보면 2,200 박스권에서 한 4분기는 갈 것 같아요. 그 말은 악재는 거의 다 소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화했다. 네, 왜냐하면 이미 미국의 금리, FED 금리는 6개월 이후에 보통 영향이 나타나니까 네. 이 금리 이야기가 우리가 벌써 시작한 지가 6개월 이미 더 됐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맥스 1분기까지는 거의 뭐 바닥론으로 가고 이쯤 되면 2200도 밀 수 2000까지 밀 수도 있겠지만 이 박스권에서는 버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러니까 초도 얘기했듯이 가장 추운 때는 해가 뜨기 직전이다. 그런 때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이 해 뜨기 직전입니까? 올겨울은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겨울까지 갑니다. 그렇죠.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는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는데 그 기준금리가 약간 소위 말하는 금리 인상의 막바지가 되면 오히려 악재가 막 터지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근데 주가는 또 왜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가지? 그러니까 이제 주가의 선행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호재가 올 때도 주가가 선행성으로 빠지지만 악재는 지금 막 드러나는 부분들이 오히려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을 잘하신 게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 네, 11월에 이제 금통위가 있긴 있는데 네. 빅스텝 얘기 나오다가 이제는 쏙 들어갈 수도 있는 얘기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미국의 스텝에 맞춰서요. 그러니까 원래는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 우리나라도 또 빅스텝을 같이 한다라는 할 게 수밖에 중론이었거든요. 없죠. 근데 예.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빅스텝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지난 주말에 이 4대 그룹의 사상단회가 동시에 다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지난 주말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LG그룹 같은 경우도 3년 만에 사상단회를 했거든요. LG그룹이 현대차도 그렇고요. SK그룹 마찬가지고 이미 그 실물 경제에서는 이 모든 시그널을 굉장히 크게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사상단회를 긴급 사상단회 회의를 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면 그 경기 침체 여파는 분명하고 맞아요. 이 실적이 나타나는 건 분명히 내년 초일 테고 내년은 마크로보다는 실적 위주로 갈 게 분명한 것 같고 시장 자체는 바닥 따지기는 올겨울 내년 봄이 분명 바닥 따지기에 맞는 것 같다는 시간이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경기가 이렇게 안 좋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이제 크레딧 리스크 얘기가
사실 수면 아래에 있다가 이제 붉어지는 건데 네. 내년의 실적을 보고 지금이 가장 어두운 시점이다. 그럴까요? 내년의 실적이 생각보다 더 안 좋아지지 내년 실적은 안 않겠습니까? 좋을 가능성이 크죠. 예, 예상보다 더 안 좋은 걸 그렇습니다. 우리는 맞아요. 제일 네, 싫어하잖아요. 네. 특히 저는 그 내년 실적을 내년 기업들 혹시 뭐 예상 종목들을 볼 때 저는 부채 비율을 상당히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부채 이 정도 비율. 금리 수준이면 예. 부채 비율과 실제 같이 보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인 방법 같고 내년의 경기 침체는 이미 분명한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언제가 바닥이다라는 걸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좀 보는 게 저한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도 맞고 박중원 대표가 얘기한 것도 저도 맞다고 보는 게 부채 비율을 보자라는 자체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로만 보면 물론 이제 시가총액 1등부터 굉장히 큰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부채 비율이 높진 않아요.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근데 이제 내부로 들어가면 부채 비율이 그룹사 내에서도 사실 LG 디스플레이만 하더라도 부채 비율이 지금 뭐 한 300%가 넘고 400% 그렇죠.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업황이 안 좋아? 그럼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실적이 나오기까지의 기다림과 실적이 나올 때까지 살아있을까라는 고민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기업들은 매크로 상황이 안 좋아서 내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가는 많이 빠져 있거든요. 주가는 많이 빠져 있지만 그래도 현금 비율이라든지 이런 유동성이 보강되어 있는 기업들은 워낙 싸져 있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은 그러니까 호황이 지속되지도 않지만 불황이나 침체도 계속 가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반등은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랬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부채 비율이 뭐 굉장히 낮은 기업들이 탄력이 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유 현금이 가장 많은 기업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네. 삼성전자 그렇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가 망하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이제 워낙 이제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바닥에서는 언제 올라갈지가 모르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예. 항상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봐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저는 만약에 예. 전략 팀장 입장으로 본다면은 예. 지금 0.8배거든요. 예. PBR. 그게 PBR 이. 의미 있는 라인이다 이런 걸 떠나서 그 정도 가격에서 주식시장을 진입을 하지 않는다면 항상 뒤늦게 남들이 다 살 때 또 사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크레딧 리스크가 올라와도 네. 그렇죠. 그럴수록 우량한 기업을 더 가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도 만약 여력이 있다면 저는 올겨울에 내년 봄이 가장 적기라 투자하기에. 적기라 생각합니다. 네. 현금 보유 비율,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에 주목을 하자.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낮다는 이야기는 경기가 이렇게 갔을 때도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이 있다는 이야기고 맞아요. 경기가 좋아졌을 때 가장 빨리 튀어올 수 있는 기업입니다. 투자를 직접 할 수 있으니까. 가령 어떤 섹터에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저는 경기가 만약에 오르는 시기라면 전통적인 성장주 위주가 우선 좋다고 봅니다. 성장주요. 예. 지금 금리가 이렇게 기술주보다는- 많이 네, 기술주보다 성장주가 좋다고 기술주보다 봅니다. 가령 어떤 기업입니까?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기반으로 하고 뭐 아. 삼전자라든지 뭐 아주 필수? 필수제 위주로 가는 예. 게 저는 일단 가장 안정세고 그 주들이 체력도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부채 비율이나 섹터를 좀 좁혀주세요. 뭐 삼전자도 저는 삼성전자, 괜찮고 뭐 그다음에 자동차주 지금 굉장히 안 좋죠. 뭐 그런 것들이 의식주에 꼭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경제 구조에서는 그게 저는 우선 맞고 자동차. 기술주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와칭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주는요. 저의 휴민트에 따르면 매니저들이 가장 고민이 많은 섹터라고 해요. 고민이 많죠. 얼마 전에 메리츠증권에서도 김준성 연구원이 자동차 섹터에 대한 투자 언더웨이트로. 의견을 하향 조정했잖아요. 네. 이게 재고가 생각보다 안 풀린다고 많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지금 고민이 많을 때는 투자를 보류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다른 섹터들에 근데 대한 자동차 의견도? 예. 같은 경우에는 뭐 빅백스 그러니까 뭐 품질 비용으로 해서 몇 조를 또 실적에 반영을 해버렸기 때문에 실제 자체가 안 나온 건 맞지만 그 정도로 반영할 수 있는 체력이라는 거는 그렇죠. 또 있는 거죠. 그런 네. 경우도 반영할 수 있는 체력이라는 건 있는 건데 여기서는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지만 또 한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10년 전, 20년 전의 기업이 지금도 우리나라는 살아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금융위기와 IT 버블이 꺼지는 상황에서도 내부적으로 어떤 비용 통제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수출선을 다변화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밸류에이션이 이 모양이다. 이것도 맞지만 항상 어려울 때는 그래도 그런 위기를 극복했었던 사례가 있는 DNA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형 수출주들을 사야 된다고 보고 있고 외국인들이 왜 사고 있는지는 저는 계속 봐야 된다고 봐요. 외국인들은 분명히 한국의 부채 비율이 낮은 대형 수출주들이 굉장히 싸 보이는 시점이다. 그래서 뭐 1등부터 10등 안에 보면 이제는 다 네이버나 카카오는 10등 밖으로 밀려나지 않습니까? 내수 기업이거든요. 그냥 수출주나 대형 어떤 환율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뷰티풀 굿머니에서 외국인 기관 수급 특징도 하잖아요. 거의 30거래일 가까이 꾸준히 사는 기업이 네. 대표로 KTNG. KTNG. 담배 팔고 인삼을 수출하는 KTNG 배당도 주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꾸준히 사서 주가도 최근에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안정적이기도 하고 네. 뭐 힘들수록 담배도 많이 피고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울 네. 때는 구간이 명간입니다. 아, 구간이 명간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출주에서 또 아이디어를 확장해 네. 나가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오롱 티슈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예, 저희 신라젠도 드디어 거래 재개에 성공했죠. 주가도 좀 출렁임이 있었습니다만 처음에는 굉장히 급등하더라고요. 상장 폐지 여부에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거래소의 심사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신라젠 때문에 기대감이 좀 높아졌어요. 네, 시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신라젠 때문에 기대감이 높았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신라젠과 코오롱 티슈진은 조금 결은 다르다. 네. 그러니까 신라젠은 배임 횡령으로 사실은 상장 중단이 됐죠. 그래서 한국거래소에서 그 개선안을 내놨는데 개선안 책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뭐 나쁘지 않고 이런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제기는 시켜줬습니다. 근데 코오롱 티슈즈는 신라젠이 한 개의 악재라면 코오롱 티슈즈는 사실 두 개의 악재였죠. 배임 횡령도 걸려 있고 잘 알듯이 인보사 문제도 같이 걸려 있고.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신뢰 문제와 배임이 둘 다 걸려서 배임 횡령의 문제였다면 신라젠과 똑같은 결에서 다시 거래 재개 뭐 가능할 수 있었겠지만 문제는 인보사인데 근데 인보사도 나쁘지는 않다. 이제 시장에서는 왜냐하면 현재 미국 FDA로부터 3상 실험이 재개됐거든요. 이 부분이 코롱에 제가 뭐 아는 지인에서 좀 확인을 해봤더니 네. 코롱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뉴스에서는 재개됐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내부에서는 그렇게 뭐 아주 기대가 높게 보진 않는다. 예. 진행을 한다. 그래서 이번에 그 코롱 티슈젠이 다시 상장 재개를 하든 안 하든 자기들은 계속 갈 것이다라는 거 분명 의지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그렇게 본다면 그 지금 같은 좀 이 자본시장 환경 자체가 뭐라도 좀 이슈를 꺼내주는 이슈가 좋지 않습니까? 특히 바이오 쪽이 그나마 요즘 희망적인데 그런 면에서 뭐 전체적 환경에서 보면 코롱 티슈진을 그 재개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50% 높다 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상황을 봤을 때. 예.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신라젠의 바로 전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거래 재개와 주가는 또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워낙 뭐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상승하더니 또 변동성이 되게 심해져서 맞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오롱 티슈진에 소위 말해서 몰려있던 부분들이야 이제 약간 정리할 수 있지만 이게 내심 그런 건 있었거든요. 신라젠과 이제 코오롱 티슈진이 다시 거래가 재개되면 제약바이오에 훈풍이 불 수 있다. 근데 그렇진 않았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제약바이오의 또 훈풍은 그 뭐 상장 재개가 됐다고 해서 전체가 훈풍이 부는 건 아니고 분명히 제약바이오는 이 기술주적 성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뭐 어디가 3상 갔느냐, 2상 갔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고 뭐 예를 들어서 플랫폼의 기술을 어디에 뭐 로열티를 팔았느냐 이런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제약주를 마크로하게 보기보다는 저는 제약주는 분명히 개별로 보는 게 맞다. 그게 가장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재개 가능성은 50% 이상으로 높지만 네,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다소 좀 보수적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신라젠 때와 의견이 비슷하게 비슷하죠. 나오네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새벽에 대한항공 여객기가 세부공항에서 착륙 후에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20분쯤 인천공항을 출발한 여객기 KE631이고요. 착륙 도중에 기상 악화로 비정상 착륙을 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객기에는 승객 162명과 승무원 11명이 타고 있었고 여객기 바퀴와 동체 일부가 파손됐지만 아직 다친 사람은 없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저와 저희 앵커님과 또 PD님의 느끼는 체감이 다 굉장히 달랐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저희 PD님의 질문은 이거 여행 가겠냐. 그렇죠? 맞아요. 예. 저희도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고 예. 내부적으로는 또 금리도 올리고 네.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근데 또 리오프닝이 재개되니까 여행은 가고 뭐 이런 약간 복합적인 상황이었는데 아빠 입장에서는 근거거리가 하나 더 생긴 거죠. 이런 상황인데 여행을 가야 되겠니? 이런 게 그러면 조금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를 조금은 낮춰야 되지 않겠냐는 확대 해석도 가능한 이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질문을 한번 갖고 와 본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기억인 것 같습니다. 아, 뭐 잘 아시듯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봄부터 있었는데 상당히 지쳐 있고, 맞아요. 예, 지쳐 있고 생각보다 의외로 시장 빨리 열리지 않고 좀 시장 그런 것 같고 거기에다가 최근 사고를 보면 중국 동부항공이 3월달에 한번 큰 사고가 있었거든요. 한 160명 사망한 사고 있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그 사건 있고 나서 동부항공 주가가 4%밖에 안 떨어졌어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은 대한항공의 이 주가는 제가 초지 이야기했듯이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다. 아, 고환율에 고환율,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좀 지침, 지침. 예, 기대에 대한 좀 지침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항공주에 대한 이런 사고가 있었을 때의 또 위축감, 이 세 개가 같이 맞물리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상당 부분 여파는 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일단은 항공주 투자가 이제 전통적으로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환율이 강세로 갈 때, 그리고 유가가 좀 낮은 수준에 있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내수나 이제 소비가 좀 이렇게 올라올 때인데, 지금은 유가도 상당히 높고 환율도 높은 상황에서 약간 안 좋은 경기 뉴스들이 침체 근데 경기까지. 부채 비율도 또 높.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항공이나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리스로 빌려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환율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항공주 자체는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시기는 분명하고요. 그런데다가 이번 이 사건과 터진 것은 분명히 악재인데 동부항공 이상으로 저는 떨어지지 않을까. 아 그래요? 그런 악재라고 보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전해지는 소식 가운데에서 대한항공 사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네요. 대한항공의 우기홍 사장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 네. 예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 확인을 했고 탑승객과 가족분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린다. 상황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막 대한항공의 우기홍 사장이 소위 대국민 사과문을 막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예. 다들 자고 있을 텐데. 그러게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라는 부분이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조금의 사고에도 조금은 우리가 위축되는 거는 맞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사고 때문에 여행을 안 간다 이런 게 아니라 맞습니다. 뭔가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돼. 아니면 이제는 진짜 코로나 이후에 여행 가지 않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별로였거든요. 맞습니다. 약간 잠깐의 보복 소비가 있었지만 이제 뭔가 실질 소득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악재가 나오니까 오히려 더 위축되지 않겠냐.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러면 외부에 안 나가고 또 내부에서 또 여행을 하면서 호텔이라든지 호캉스 이런 거 되지 않겠냐. 뭐 반사 이익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또 그것도 별개인 것 그것도 같아요. 아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경기 침체에 대한 리그레션 우려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한 영향이 훨씬 크지 단순한 사고 그다음에 뭐 그런 것 때문에 반사이익 이렇게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환경 자체가 지금 리오프닝주에 대한 많은 찬물을 끼얹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또 제가 이제 체감하는 경험적인 지표로 봤을 때 이 정도 뉴스고 이 시간쯤 되면은 지금 관련 내용들이 이제 주식 쭉 관련한 올라오는데. 방에서 소위 난리가 나는데 그렇죠. 지금 잠잠한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진짜 이게 오늘 항공주나 리오프닝주에 영향이 있을까?
별게 아니다. 크게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는 체감을 저는 합니다. 경험적인 지표를 통해서. 대한항공의 주가가 최근에 최저가를 기록했고 지난 금요일에도 5% 이상 네. 떨어져서 뭐 굳이 이제 좋지는 않지만 크게 악재도 아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그렇죠. 근데 이제 투자 대안에서 만약에 지금 매크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살 것이냐.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지금 사놓고 기다리고 버텨야 큰 수익이 난다고 했을 때 그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좀 투자 순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주말에 제 지인이 일본을 갔는데 네. 비즈니스가 왕복이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비싸요. 근데 편도는 비즈니스보다 더 비싸대요. 일반석은. 왜냐하면 일반석을 더 많이 타시니까. 이럴 정도로 많이 외국을 또 가는데 이 어체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항공사에 대해서- 증편을 예. 못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편을 했을 때 그 자리를 다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 거죠. 매출이 확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게 하는 주식은 일단 별로 안 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오프닝 주식에 좀 찬물을 끼얹었다 정도는 아니지만 좋은 소식은 아니다. 이 정도로 네.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대한항공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